우리 러시아 미술사 이콘에서 칸딘스키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4인의 반란과 광야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와 서구 유럽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이게 단절된 것 같지만 18세기 러시아의 왕 표트르 대제 시대에 와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는 이 표트르 대제가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그 왕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가 새로운 개혁의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 이 단절된 이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서구 유럽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 굉장히 서유럽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뭔가 후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표트르 대제는 이 서유럽에 있는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최초의 민족적인 군주였던 이반 3세라고 있습니다. 이반 3세는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저 멀리 이탈리아에 가서 건축가를 섭외를 해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반 4세는 1556년에 영국의 예술인들을 다 초대를 해요. 초대해서 교역의 어떤 통로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18세기에 표트르 대제의 시대를 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19세기 러시아에 보면은 러시아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회나 문학이나 예술에 있어서. 근데 이 리얼리즘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그 표트르 대제 때에 수용했던 많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17세기에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소위 말해서 풍속화. 여러분 이제 그림 유럽의 그림들이 예전에는 신화나 종교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풍속화, 말하자면은 시골의 풍경이라든지 삶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네덜란드나 스페인의 그런 풍속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리얼리즘이 그 영국과 프랑스 미술계를 다 주도를 해요. 리얼리즘 그러면은 어떤 허구나 상상보다도 실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말 그대로 리얼 그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러시아도 이 리얼리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초에 표트르 대제는 이 황무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새로운 도시, 그러니까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유럽의 바로크 도시를 그대로 본받아서 모델로 건물을 짓고, 또 러시아를 유럽 국가 중에 하나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의 그런 리얼리즘은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랑스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영국 화가 터너, 여러분들 한번 그림 보시면은 이반 3세, 4세 표트르 대제 넘기시고, 여러분 윌리엄 터너라는 영국의 유명한 빛의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화가를 통해서 인상파 화가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어떤 그림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존 컨스터블이라는 영국에 낳은 아주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러면은 이 존 컨스터블의 그림을 좋아하죠. 우리로 치면은 뭐 김홍도, 뭐 신윤복 이런 거죠. 그런 수준인데, 이런 어떤 시골의 풍경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화가 밀레,
밀레화가 있습니다. 밀레를 대표하는 자연주의 화가 바르비종파라고 있어요. 예, 바르비종. 여러분들 그 밀레가 시골에 가서 그 화파를 만들죠. 바르비종파.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영국에 가면은 뉴린 화파라고 있습니다. 예, 저 그림 보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또 나눈 적도 있는데 이런 뉴린 화파. 밀레가 시골의 풍경이었다면은 뉴린 화파는 이런 어떤 어촌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러시아 문화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서구 유럽 미술의 발전 경로가 이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아니 유럽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러시아의 이동파라는 화파가 등장하면서 러시아의 새로운 예술 미술의 문화들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파리의 화가들이 캔버스를 들고 이제 햇볕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햇빛 찬란한 야외로 나가서 소위 말해서 외광파, 바깥 외자, 빛광자. 그전에는 항상 그림은 실내에서만 그렸거든요. 근데 이후에 밖에 나가서 그리기 시작. 뭐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많았지만 그런 외광파가 되었을 때 러시아 화가들은 캔버스를 들고 민중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동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동파의 목표는 뭐냐면은 모든 러시아인들에게 동시대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술 작품은 귀족들만 감상할 수 있는 것. 귀족들의 그림을 그리고 귀족들이 서로 그 그림을 자랑하고 그 감상하는 그런 거인데 이동파는 아니다. 민중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이러한 미술품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회에 대한 어떤 애정을 함양하는 민중 지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민들의 삶을 그린 거죠. 묘사하고 또 자연주의 경향의 풍속화가 19세기 러시아의 미술계의 가장 중요한 장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19세기 말 무렵까지 유행했던 리얼리즘이 이 러시아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그 지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야말로 일종의 리얼리즘의 르네상스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지만 문학도 영화도 러시아 그러면 리얼리즘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러시아는 여전히 유럽 지향 그리고 슬라브 애족주의 그런 어떤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러시아만의 예술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러시아의 가장 그 뿌리를 올라가면 슬라브족이잖아요. 슬라브족.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또 몽골에게 침략당해서 그 문화가 섞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세 가지 문화들이 막 섞이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예술 정체성을 만들게 되죠. 1932년 4월 23일에 소비에트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기존의 모든 미술 그룹들을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 정말 좋은 전통을 해체하고는 그리고 예술과 건축가 등 모든 창조적인 종사자는 일률적으로 소위 말해서 창조적 조합이라는 것, 그 이름 아래 조직돼야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34년에 소비에트 저술가들의 필수적인 양식을 강조하면서 시각 예술 분야까지 이걸 다 적용해요. 이걸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 그래요.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인데 거기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넘겨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가져왔나요? 아니군요. 이런 거죠. 형태에서는 리얼리즘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막 이렇게 삽을 들거나 그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리얼리즘인데 그 내용에는 사회주의 어떤 그런 모습이 강하게 깔려 있는 그런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편협한 해석과 배타적인 그러한 정책이 1953년 뭐죠? 우리 6.25가 끝나는 그때까지 스탈린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러시아의 리얼리즘의 어떤 역사 속에서 1863년에 14명의 학생들이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은 14인의 반란자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인의 반란자라 부르면서 러시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졸업 직전. 요즘에 저희 소은이가 졸업 작품 한다고 거의 밤을 막 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이제 미대생들이 이 졸업 직전에 굉장히 민감하고 바쁘잖아요. 그때 졸업 직전에 집단으로 자퇴하는 일이 생겼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집단으로 다 자퇴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퇴했는가? 사건의 발단이 학교에서 내준 졸업 작품의 주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학년의 졸업 작품의 주제는 비상이다. 아니면 뭐 정체성이다. 이렇게 주제를 던지면은 막 이렇게 학생들이 그룹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그때 졸업 주제가 뭐냐면은 짜르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한 찬양에 대한 주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861년에 그런 짜르 알렉산드르 2세가 선포한 러시아 농노 해방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찬양의 주제를 던지니까 전부 다 열받은 거죠. 아, 우리는 그런 주제를 할 수 없다. 그러자 이반 크람스코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반 크람스코이. 예, 크람스코이 죄송합니다. 예, 러시아 말이라 크람스코이. 이반 크람스코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이반 크람스코이가 중심이 되어서 14명의 학생들, 그 포함해서 14명의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해서 거부하고 주제 선정을 거부하고는 학교를 자퇴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다. 이 14명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데 이 학생들이 학교를 박차고 나와서 귀족적인 취향의 미술 대신에 우리는 민중의 삶에 다가가는 그림을 그리겠다. 서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1870년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동파 미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 이동파가 뭡니까? 이동 그럼 뭐죠? 1동, 2동, 3동 이게 아니고 이동, 움직인다. 이 크람스코이를 중심으로 그들은 19세기 러시아에서 여러분 영하 40도 추운 겨울에도 그림을 든 채로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곳곳에 다니면서 그들의 그림을 전시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이 화파를 이동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림은 황제와 귀족 등 지배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거죠. 한번 넘겨보시면은 적어놨습니다. 고전의 사진 한번 볼까요? 14인. 이반 크람스코이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그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 그 옆에 중요한 사진입니다. 14명. 14명의 저 학생들이 다 반란해서 학교를 뛰쳐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동파는 이 그림이라는 것은 황제와 귀족 등 지배계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농민도, 노예도 그림을 감상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짧게는 5시간에서 6시간, 길게는 보통 아주 며칠씩 걸리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서
이 화파의 이름을 이동파라 그래요. 태우야 뭔지 알겠지? 이동파. 당시 예술의 자유, 민족 예술의 확립, 민중과 밀접한 예술을 추구했던 이동파 화가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신지식인들과 그 사상들의 손을 잡고는 아주 다양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그들은 1871년부터 1923년 세계사에서 어떤 화파가 53년이거든요. 이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이어온 것은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상파 그러지만 인상파도 한 몇십 년 있다가 그냥 다 바뀌게 되고 이렇게 뭐 고전주의 뭐 이런 화파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 이동파는 1871년부터 1923년까지 모두 48번의 이동전을 개최하면서 소수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살롱 회화의 그런 어떤 전시회를 거부하고 민중과 현실의 삶을 담은 그러한 러시아 미술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눴던 겁니다. 그중에서 이동파의 탁월한 리더인 이반 클람스코이는 그의 수제자 일리아 레핀 한번 따라합시다. 일리아 레핀. 이 사람도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리아 레핀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의 생활이라는 드라마, 자연의 생명, 역사 정신 그 자체가 우리의 주제며 색채는 도구로서 우리들의 사상을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이동파라는 그 화가 중에서 대표적인 한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동파의 화가들이 아까 14명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14명 이후에도 합류를 해서 수많은 이동파 화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인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일리아 레핀, 두 번째가 바실리 수리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도 일리아 레핀은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는 사실주의 문학에 아주 심취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대문호 톨스토이하고도 아주 깊은 교류를 가졌어요. 그리고 문학적인 소재를 그 어떤 이 캔버스에다가 어떻게 하면 잘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투영시키면서 작품의 예술적인 가치를 한층 올렸습니다. 그의 중요한 두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해볼 텐데 레핀의 출세작이자 대표적인 그 작품은 볼가강에서 배를 끄는 인부들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아마 이 앞에도 있는데 제가 아마 주보에도 제가 냈습니다. 이런 보시면은 주보에도 너무나 유명해서 일리아 레핀의 볼가강에서 배를 끄는 인부들. 그 레핀이 29살 때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볼가강을 산책하다가 배를 끄는 인부들의 정말 저거는 비인간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실제로 어떤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은 보이십니까? 저 사진에 실제로 그 당시에 배를 끌 때 사람들이 마치 저거 어떻게 소나 개가 이렇게 끈을 메고 이렇게 끄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배를 끌었다는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고는 작품을 구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는 작품의 사실성과 완전한 표현을 위해서 3년 동안 화구를 들고 볼가강을 가서 배를 끄는 인부들과 친분을 나누고 또 그 모습을 스케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저 그림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아주 힘겨운 노동의 비참한 현실과 또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 인부들의 얼굴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고됨, 절망, 낙심, 그 삶의 흔적들을 레핀은 자기의 그 화폭에다가 담아서 아주 이게 막 포도주가 발효하듯이 또 익고 이거 아주 그 맛을 내듯이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작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의 또 다른 작품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입니다. 예. 유배를 갔던 혁명가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가족이 어디서 오래 있다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반가워서 반기고 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온 가족들이 놀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냥 멍한 거죠. 그런 너무나 놀라가지고 온 가족의 심리적 변화를 아주 섬세하게 그린 거예요. 기쁘기보다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1884년 12회 때 이동파 전시회 때 출품되었는데 이 작품이 아주 대대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아버지의 표정, 그 들어간 하인, 그리고 엄마, 또 자녀, 딸, 그 표정들이 하나하나가 다 정말 너무나 놀라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표현을 잘 그렸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나 남편이 유배 생활을 했거나 심지어 교수형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 앞에서 눈물을 쏟고 또 랩핀에게 감사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동병상련이잖아요. 우리 아빠도 또 우리 가족도 저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단순한 그림보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아픔을 그대로 그린 거죠. 또 한 명 이동파의 유명한 화가가 바실리 또는 바실 수리코프. 대부분의 작품들이 아주 이분의 작품이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의 역사화를 그렸어요. 수리코프의 작품은 대체로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 그림을 좀 이따 보겠지만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 사건은. 왜냐? 리얼리즘이잖아요. 그걸 어떤 미화하거나 그걸 어떤 조금 단순화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보도 사진을 찍듯이 그냥 그대로 퍽 찍어가지고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 중에 첫 번째 근위병 처형의 아침 또는 총기병 처형의 아침이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 그림이죠. 순서가 바뀌어버렸구나.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어떤 걸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일 아침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내 앞에 우리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린 거예요. 이 작품은 붉은 광장에서 일어난 역사의 한 장면이고 뼈트르 대제의 군 개혁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에 대해서 이 황제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민중이 느끼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그냥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는 비록 역사의 패배로 끝난 그런 폭동이었지만 민중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깃들여져 있는 어떤 불굴의 저항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이제 그림을 이쪽 어디에 있나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그림은 수리코프의 귀족 부인 모로조바라는 그림입니다. 러시아 종교 분열 시에 구교도 편에 섰던 이 대귀족 부인 모로조바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아주 지독한 탄압 속에서 구교도의 신앙의 상인, 장인 등 민중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저항 정신과 만나는 그러한 어떤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포착을 해서 마치 보도사진 찍듯이 그는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또 래핀의 그 그림을 여러분도 봤듯이 이동파의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이다. 리얼리즘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과장하지도 않고 어떤 그렇지만 그 내면 속에 있던 어떤 민중들의 그 삶의 아픔과 절망과 분노와 저항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이 이동파 이야기를 하면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두 사람이 있는데 니콜라이 체르니 셰프스키와 트라차코프 형제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가 파벨 트라차코프와 그 형제 세르게이 트라차코프 그 중에 이제 파벨 트라차코프라고
중앙에 있는 저 분이 이동파 이야기와 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업가이기도 하고 또 수집가이기도 하고 또 미술계의 어떤 후원자이기도 한 이 트라차코프. 우리 앞에 들어오면 그 미술관 있었잖아요. 그게 트라차코프 미술관이거든요. 그 이동파 화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그러니까 이동파 화가들이 그 좋은 안정된 그러한 자리를 벗어나서 그 시베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전시하면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것은 이동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이 트라차코프가 다 사준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린 사람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트라차코프가 모든 그림들을 다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파 화가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들의 집과 또 수집한 작품들을 다 모스크바 시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트라차코프 미술관을 짓고 온 러시아 국민들이 다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열었죠. 한번 트라차코프 한번 미술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코로나 아니면은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돌아오는 걸로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넘기시면 좀 넘겨보시면은 아까 그 전에 저 그림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감상했던 그 다음 넘기시면은 이 그림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이제 현대 작품들 갈수록 또 이런 여러 이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그 미술 그 작품을 시대별로 이렇게 전시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러시아의 이 트라차코프 미술관에 가면은 시대별로 이렇게 돼 있고 특이하게 마지막에 이콘이 있어요. 이콘이 원래 첫 번째 13세기부터 7세기, 8세기까지 그 그림인데 맨 끝에 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림이 나중에 발견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마지막 그 공간에다가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한번 모집해서 모스크바, 장로님 모스크바 가보셨죠? 네. 그때 혹시 가셨죠? 부럽습니다. 네. 우리 강 장로님 다녀오셨대요. 이 트라차코프 미술관을 한번 나중에 꼭 여러분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파 화가들은 이 짜르, 이 대제보다 이 트라차코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림을 그리면 가장 먼저 트라차코프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파는 어떤 그러한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짜르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트라차코프 형제, 이들이 밝은 색깔의 물감이 비싸가지고 이 어두운 색의 그림만 그리는 이 가난한 이동파 화가들의 그림을 다 사준 거예요. 훗날에 파벨 트라차코프는 수집한 작품은 다 기증하고 그리고 이 미술관을 만들고 조건이 뭐냐? 미술관을 영원히 그리고 무료로 개방해라. 근데 이건 안 지켜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가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니까 입장료가 한 11,6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4일 이상 문을 열 것. 이 조건으로 그렇게 미술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856년에 트라차코프 미술관이 세워질 당시에는 미술관의 소장품, 그 기증품이 한 5,000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세계 3대 미술관인 에르미타주 박물관보다 더 많은 10만 점, 어마어마하죠. 10만 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파 그러면 이제 정말 소개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이반 크람스코이, 이동파의 리더죠. 핵심적인 인물인데 정말 이분은 그림을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려요. 너무너무 잘 그리고 뛰어난 화가이지만 탁월한 비평가였습니다. 그리고 트라차코프와 친구였어요. 그래서 트라차코프가 이동파의 그림들을 다 사주게 된 거죠. 이 크람스코이 밑에 일리아 레핀을 비롯한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파를 결성하여서 19세기 후반까지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문화계의 리더였습니다. 크람스코이는 지방 하급 관리 아들로 태어났지만 전형적인 러시아의 인텔리겐트,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크람스코이의 그 주요 주제는 뭐냐면은 초상화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심리를 잘 초상화에 드러내는데 특별히 1860년대 전형적인 지식의 상, 이게 크람스코이 아까 초창기와 이건 좀 나중에 이후의 모습인데 아주 지적인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인텔리겐치아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하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크람스코이가 그의 전형적인 인텔리겐치아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지식인으로서 또 화가로서 러시아 미술계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 미술계에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이반 크람스코이입니다. 그 대표작이 이겁니다. 광야의 그리스도. 사실 제가 이 러시아 미술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그 동기가 바로 이 그림을 보고는 제가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막 숨이 멎는 듯했어요. 이 광야의 그리스도. 사실 그 당시에 이 작품은 비평가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그림이 성경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어떻게 해요? 너무 처절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광채가 나고 뭔가 분위기가 빛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리얼하게 그린 거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이 본 그리스도의 그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했다. 자기가 본 것 중에 최고다. 여러분 작품을 한번 보세요. 맨발의 그리스도는 아주 밤새도록 기도를 드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두 손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진 않았지만 눈을 뜬 채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밤에 찬 기운을 피할 곳도 없는 광야죠. 특별히 저기에 보면은 그 광야의 그 바위와 여러 황량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얼굴 한번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너무 좋지 않죠. 그냥 퀭하죠. 눈이 퀭하고 헬스칸 어둡게 그려진 그리고 그렇지만 그 눈빛은 점점 깊은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고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어떤 결단의 표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넋이 나간 듯한 표정 그리고 눈동자의 초점도 이렇게 희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죠. 40일을 금식한 예수의 표정 마치 배고픈 노숙자와 같은 그런 표정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진실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크람스코이의 기념적인 작품으로서 그리스도의 고행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도덕성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크람스코이 자신의 어떤 마음인 거죠. 이 러시아의 이 어떤 불합리한 모습들,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뇌에 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런 지식인들 많은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람스코이는 초상화가로 유명한데 그가 남긴 초상화 한 60여 점인데요.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러시아 미술계의 후원자이고 미술품 수집가였고 이동파의 전폭적인 후원자였던 트레체코프였는데, 이 트레체코프가 톨스토이의 그 초상화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톨스토이의 초상화를 잘 그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톨스토이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런데 크람스코이에게 부탁을 하자 크람스코이가 톨스토이를 만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걸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초상화가 바로 한번 넘겨주시면은 먼저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톨스토이 소설이나 그 책 표지 보면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이 톨스토이의 그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오랜 대화 끝에 그려진 작품이죠. 그리고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안나 카레니나의 그 어떤 미술가가 있는데, 이 톨스토이는 이 크람스코이를 그 미술가 미하일로프의 그 모습에 그 크람스코이를 생각하면서 그 인물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크람스코이의 작품, 다른 작품이 뭐냐면 미지의 여인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특별히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의 그 표지에 이 그림이 많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예전에 영화 소피 마르소의 그 어떤 영화의 장면도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마차에서 앉아 아래를 내려보는 여인의 모습, 어떤 아주 도도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죠. 저 눈빛과 저 콧대도 그냥 이렇게 내려보지 않고 올려보는 그러한 차가운 표정 안에서 뭔가 뜨거운 어떤 열정도 느끼게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전형적인 러시아 여인의 외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람스코이가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주인공 안나를 그린 것이다 라는 그러한 풍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람스코이의 초상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파의 수장이었던 크람스코이는 50살, 50이 되던 때에 1887년 의사 라후푸스의 초상을 그림을 그리다가 손에 붓을 든 채 이젤 앞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초상화는 미완성의 초상화로 남긴 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23년 마지막 이동파 전시회를 개최하고는 이동파는 해체가 됩니다. 53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활동했던 이동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 입증을 위한 놀라운 기적이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 모습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또 자신을 내려놓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그 대답이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충만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배달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뭐 너무나 가능성이 많은 기구가 있잖아요.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이 시대는 뭔가 가능성으로 굉장히 충만한 시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더 행복하게 하며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또 강한 체력을 가지거나 많은 학식이나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질 때에 더 많은 가능성과 안정감을 가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에 마치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자동차와 같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은 가능성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방향이 끊어진 그러한 인간.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기를 향한 사랑이 됐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은 자기만을 자랑하는 아집과 권력으로 타락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씀은 인간이란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지혜가 살아나고 우리의 능력이 제대로 방향을 가지고 발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나를 위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가능성으로 변화되고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작품을 봤지만 특별히 크람스코이의 이 광야의 그리스도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 가능성에 우리는 더 행복해하고 그 가능성에 우리는 더 다른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도 그 가능성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아마 주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정말 전능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40일 동안 고민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방향성을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진실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우린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또 그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